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 내는 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최근 1년 동안 업로드한 동영상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영상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노란 딱지, 노란 달러 표시가 되면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광고가 제한되거나 아예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 정권의 비판적인 콘텐츠에는 이 노란 달러가 붙는다고 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시죠. 고 강한옥 여사. 네. 발인 마치고 어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친상을 당한 일이 이번이 저희도 경험상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이에요. 그렇다 예. 보니 정치권에서도 뭐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대통령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조문 행렬이 잇따랐고요. 네. 이런 것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네. 이번 그 문 대통령 모친상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제가 좀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이제 문 대통령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일날 그 병원에서 그 차로, 그러니까 응구차로 이송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이게 환자 운반용 이동식 침대에 모셔진 시신이 그 하얀, 그러니까 천에 그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네. 상태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색하다. 왜 난 저 장면이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디서 보여줬냐면 KBS, MBC, SBS, YTN이 보도에서 이런 영상을 사용했고요. TV조선에서는 동영상은 아니지만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인이 천에 쌓여서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를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그 모습이 이제 네.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이 보여질 때 기자의 멘트라는 것은 대부분이 거의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이 이전에는 어떤 일정이었고 앞으로는 어떤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뭐 간혹 가다가 다른 방송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봤자 그 어머님과의 추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에 이 영상이 나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비판이 잇따랐고요. KBS, MBC, SBS는 인터넷판 기사의 영상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기사에서는 그 화면이 다 그냥 통째로 날아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나 병원 외관, 병원의 상황 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비판을 받은 것은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가 29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 별세라는 제목의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은 아예 통으로 문 대통령 모친 운구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 영상에 대해서 댓글에 비판의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가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그 시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아직도 수정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삭제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공식 운구 절차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고인에게는 물론 이 상을 당한 대통령에게도 글쎄요, 이런 장면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일단은 시신이 수습된 상태라면은 보도를 해도 괜찮다. 문제가 없어요. 네. 방송심의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장례 관련된 영상은요, 대부분 입관이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발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
그 연구차로 관이 웅구되는 네. 정장을 입은 그런 그렇죠. 이제 상주들이 이렇게 들고 정말 예를 다한 상태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병원 침상에 네. 시신이 그냥 있는 상태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아직 그 예를 다하지 못한 상황을 네. 그냥 노출시켜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영상은 거의 어디에서 나오냐면 재난보도. 그렇죠. 재난보도에서 시신이 막 수습. 인양되거나 사고 수습했을 때 네. 그런 경우에는 수습만 된 상태에서 앰뷸런스로 움직이는 장면도 네. 보여지고요.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에도 당시 이제 부검 논란이 막 있었어요. 그랬죠. 그럴 때는 아직 입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잠깐의 영상이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예를 다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가수 설리 씨죠. 고 최진리 씨. 네네. 이 사망 보도에서도 사실 이런 시신 운구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돼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그 전에는 정치인인데 고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에도 그 산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 운구되는 시신이 수습돼서 운구되는 그런 장면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그대로 보여져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방송심의 규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이 부분은 조금 정서적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좀 예.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기자들이요. 모든 것을 가이드라인이나 심의 규정에 집어넣어야지만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의 인권의식은 계속 높아지고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그때 매달 그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가이드라인이나 심의 규정이 계속 바뀌고 이제 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괜찮아. 내가 법적으로 지금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거나 그냥 이건 관행이었잖아. 뭐 이런 장면 찍으면 어때?라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이나 설리 씨 관련해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안이 아닌 보통의 어떤 다른 분들의 장례 관련 보도에서도 시신을 이렇게 무례하게 찍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카메라, 우리 언론이 또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정하는 네. 뭐 가이드라인보다는 스스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네.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나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될 것 같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특히 보수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노란 딱지 음모론. 예, 예. 네, 이게 이 노란 딱지라고 해서 봤더니 그 노란색 달러, 네. 예, 달러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게 네. 우선 뭔가요? 일단 유튜브가 유해한 동영상을 노란 달러 표시로 구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시가 붙은 동영상에는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되고 있습니다. 노란 달러 표시를 부여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그리고 민감한 사건 등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유튜브 AI가 영상을 막 검토를 해서요. 네. 이런 달러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죠. 유튜버들은 생계가 걸려 있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이걸로 수입을 이제 주수입원으로 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노란 달러가 붙어버리면 내가 이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 컨텐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나 민감한 사안 이건 좀 혼란스럽죠.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서로 생각이 그렇죠. 들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정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분별해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나는 불복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걸 사람이 다시 심사해서 노란 달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음모론, 네. 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만 노란 달러가 많이 붙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에 이 유튜브 노란 딱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토론에서 구글 정책이 문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는 빈 영상만 올렸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 보수 유튜브 반발이라는 10월 22일 보도에서 최근 친문 진영은 보수 유튜브 채널 목록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며 집단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 벌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다음날 칼럼에 만물상이라는 칼럼에서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자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나오는 영상을 올려봤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하더라. 이 채널은 구글 코리아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영상에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논설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한현우 논설위원은 기사 말미에 친정부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불평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친정부냐 뭐 진보 성향이냐와 상관없이 노란 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그러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죠.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예.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붙지 않는다라고 그 알고리즘 전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올렸는데 광고에 배제되는 경우는 아마도 그 매체가 그러니까 그 채널이 노란 딱지가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도 붙는 경우가 있다. AI가 일단 의심하는군요. 네, 얘는 문제 있어. 네, 그 채널 자체를 이제 불신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내용을 얘기했는데 유튜브 노란 딱지 보수 유튜버 광화문 집회 뒤 발부 잦아졌다라는 10월 23일 보도에서 한 보수 유튜버의 주장을 실어줬는데요. 10월 들어 특히 지난 9일 광화문 집회 이후 노란 딱지 발부가 더 잦아졌다는 게 보수 성향 유튜브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노란 딱지가 급증하면서 우파 유튜버들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근에 이 노란 딱지가 보수 유튜버에게 많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광화문 집회 이후에 좀 더 심해졌다라는 음모론을 이제 더 추가를 한 거죠. 네. 이 정말 친정부 유튜버에는 노란 딱지가 안 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존니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신고 개수와 노란 딱지가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한국경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 내용을 싣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도에서도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 80%의 노란 딱지가 붙었다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의 대표가 한 발언을 실어줬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소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도 80%가 붙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KBS 더 라이브라는 그 방송에서는 KBS에서 하고 있는 그 콘텐츠 중에서도 지금 노란 딱지가 붙은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해이거나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만 노란 딱지가 붙어서 그들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오해고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노란 딱지 정책에 의해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혹시나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많이 올려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을 돌아보면 사실 이 시사 관련, 뉴스 네. 관련한 콘텐츠들을 보면
그 보수 성향의 콘텐츠가 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노란 딱지가 더 많이 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방송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노란 딱지는 막 이렇게 돌면서 AI가 붙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보도량이 많으니까 많아지겠죠. 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는 그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그 토론회에 신의 한수라는 대표적인 그 보수 성향의 유튜브죠. 채널이죠. 거기에 네. 신혜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대 유튜버도 계속 노란 딱지가 붙는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분들, 먹방하는 분들도 다 붙는다. 이것이 마치 특정 우파 유튜버만 피해본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모두 네. 발언에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란 딱지 음모론은 정말 착각이고 억지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왜 유튜버가 이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네.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유튜버들도 그 철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노란 딱지 음모론 이것은 가짜 뉴스인 것으로 오늘 네.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이렇게 노란 달러, 노란 네. 딱지를 많이 붙이는 거 이거 저희 소비자들 그 유튜브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일종의 자정 노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그 노란 달러 정책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2017년 8월에 정착됐다고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고요. 네. 애초 취지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논란거리가 없는 영상에 자신의 광고가 붙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튜버에 올린 영상 중에서 부적절한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동으로 광고가 붙더라. 그럼 광고주들이 불편해하더라. 네. 그래서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정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올해 2월에 네슬레와 월트 디즈니, 에픽게임즈 등이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BBC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블로거가 미성년자들의 선정적인 포즈가 담긴 동영상에 그 이제 네슬레 광고 등이 이렇게 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보고 네슬레 등 이 업체에서 우리는 그럼 당분간은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2017년에는 과격주의자들이 만든 동영상과 폭력적 동영상의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아우디 등이 광고 게재 중단을 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광고주가 안 들어오니까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컨텐츠에 이 노란 달러가 붙는 거네요. 예, 그렇죠. 구글 유튜브가 거대한 콘텐츠 산업이 된 만큼 광고 제한은 유튜브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유해한 동영상을 보지 않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가짜 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의 정신세계를 정말 그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잘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붙이고 있는 그 기준을 일단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어느새 2019년도 달력 2장만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를 일깨워준 말, 위험의 외주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계속됐고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죠. 이 법에는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바로 고 김용균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김용균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달 26일입니다. 일주일 전인데요.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초대 대표를 맡게 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작년에 아드님 사건이 일어난 후 이렇게 재단 출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바쁘게 뛰어다니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투쟁 끝에 합의를 했고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려고 구미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리고 비정규직 연대 활동도 계속 해왔고 네. 또 특조위 진상조사 진행 과정도 지켜봤고 그러면서 이제 4월 달부터 김용균 재단 출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직접 재단 출범 준비를 지난 4월부터 봄부터 이렇게 하시다가 10월 26일 드디어 재단이 출범을 한 거군요. 네. 제가 김용균 재단 설립 목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는 이라는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김용균 재단 출범을 결심하신 계기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그 산안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네. 위험에 외주화는 계속 진행되어 있어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 사고를 막고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산안법이라고 하죠.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아지는 건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만 들어서도 지난 9월에 지하철 선로 작업 중에 그 외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안전보호구도 없이 이 300도 넘는 고열의 송풍기에 빨려 들어가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산재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안법은 통과시켰지만 네. 그 법이 너무 협소하게 통과되면서 안전하지 않아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면서 또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고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법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더욱더 현장은 열악하고 또 안전은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김용균 재단이 몇 분이나 같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 말고? 저희 상근 활동가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활동가분 한 분. 너무 네. 단촐한데요.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동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비정규직인 철폐 운동이나 그 사고나 당한 유가족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그 사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연결을 시켜줘서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산재 사망 사고 혹은 산재 사고를 당한 그 다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도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막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고를 당해보셨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사실 가족들이 경황도 없고 또 사고조사나 이런데 가족들이 참여할 수도 없죠. 보통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제일 큰 문제가 사고 당한 본인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이 사람들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그 유가족이나 사고 당사자는 더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그 용균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기업 쪽이나 그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가 저희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재단에는
뭐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부 지원이 좀 있나요? 저희는 정부하고 손잡지 않았어요. 그냥 정부하고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될 수밖에 없을까봐, 네. 우리 독립적으로 그냥 하길 원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비정규직 철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후원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이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의 어떤 지원도 거절하시고, 일단은 후원금, 자발적인 후원금을 통해서만 지금 이 김용균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제 다음 달이네요. 벌써 12월이면 아드님, 김용균 씨, 1주기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마음이 더 착잡하시겠죠?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 피부, 감성 이런 것들이 다 저를 닮았기 때문에 꼭 제가 죽은 것 같아요. 용균 씨가 나는 엄마를 닮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용균이는 제가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크게 잘된 네. 본받을 사람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생각도 뭐 오래 하지 않고 바로 엄마를 닮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엄마하고 뭔가 잘 통했나요? 엄마가 되게 멋진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는 회사 갔다 오면 애한테 제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서로 말을 잘 통하고, 네. 말도, 뭐 가리지 않고 다, 잘 하면서 아주 친구같이, 엄마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친구 같은 모자지간. 네네. 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사이였고요. 네. 저 그냥 서로 그냥 말을 안 해도 살아간다 표현, 그렇게 그냥 얘기만 해도 그게 다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은 사이였어요. 네. 지금 이렇게, 용균이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 네. 대표가 되어 있는 엄마를 보면 용균 씨가 뭐라고 할 것 같을까요? 용균이는 엄마가 제가 이제 용균이한테 제일 미안한 게 죽음을 막지 못한 거, 손 놓쳐버린 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지만 용균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죽음을 막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아들이 조금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일 애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들이 옆에서 본다면 우리 엄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저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죽어서 아들을 만난다면 이런 말 꼭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엄마니까 네.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거야. 네. 엄마 잘하고 있어. 네. 네. 이런 말을 용균 씨가 제가 보기엔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김용균 재단을 통해서 그 비슷한 이런 산재 사고를
당하신 다른 가족들을 돕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전에 제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 저는 우리 아이를 잃은 후에 삶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김용균 재단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가족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아, 정말 제가 용균이 사고가 나고, 제가 어떻게 살까, 이제 삶의 목적이나 이유도 없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 세월호 가족 중에, 네.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제일 묻고 싶었던 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깜깜하니까. 네.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제 삶의 이유가 이제 김용균 재단,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이제 설립해서 이 죽음들이 막아진다면 그게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단 일을 통해서 재단 만드셨으니까, 비슷한 일을 겪으신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다른 이유의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김미숙 대표님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님 방금 가셨는데요. 아직도 이런 인터뷰가 많이 서툴다고 하셨지만 평범했던 엄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 힘이랄까요? 아마 먼저 보낸 아들 때문이겠죠. 아들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 용균 씨를 다시 만난다면 엄마다워. 용균이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아들 용균 씨로부터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내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용균이 어머님이니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린 라디오 YTN 11월 2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